어제 이 시간을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패닉을 몰고 올 정도의 급락 장세는 오늘은 좀 뭐 벗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안한 건 좀 매한가진 것 같습니다. 윤명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터키발 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단기간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할 이슈인 건지 이분과 함께 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이야기 이분과 함께 해볼까요?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렵다 하는데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터키 리라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터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이거 또 제재를 가해버리면서 리라화가 폭락하긴 했지만 이것이 불똥이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조짐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이를 추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선 뭐 다 아시다시피 터키의 고유의 경제 구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일단 뭐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재정 수지 적자,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의 외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뭐 GDP 대비 지금 외채 규모가 한 50%. 그다음에 외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단기 외채가 한 30%, 3분의 1 정도가 1년 이내에 바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러한 약간 급박하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연초부터 터키 리라화는 계속 폭락했고요. 연초에 한 3.2, 뭐 3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 났죠. 네. 거의 90% 하락했으니까 원화로 따지면 1,000원에서 한 1,900원 온 겁니다. 환율이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그렇게 수치를 말씀 주시니까 확 네,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다 이제 더 불을 댕긴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고요. 8월 10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산 철강에 대해서 50%, 알루미늄에 대해서 20%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법적 근거가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건데, 미국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안보에 현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한 긴급 수익 관세 부과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의 위협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디서 생겼냐라고 이제 좀 뜯어봐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아마 그 에르도안 대통령, 터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적인 협력과 관련된 굉장히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국은 어떤 응징과 보복의 준비를 좀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전체적인 뭐 정치 노선이 반미, 그리고 약간 친소련, 그리고 중동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어떤 방해, 뭐 미국 입장에서는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진행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확대 해석하자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미국 입장에서. 근데 그 안보라는 부분이 뭐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중국의 남하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국의 뭐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안보와 관련됐다라고 이제 미국은 뭐 주장을 하고 있는 바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터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터키의 지정학적인 전략적 위치 뭐 이런 걸 고려한 미국 정부의 어떤 터키 정부에 대한 강한 어떤 요구,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어떤 요구 플러스 뭐 계기는 물론 이제 그 뭐 미국인의 어떠한 그 간첩 혐의에 의한 구금에 대한 석방 압박 뭐 이런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 근본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겨냥한 간접적인 어떠한 그 미국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유럽이 뭐 다행히 이제 미국하고 조금 이제 자동차 관세 협정도 맺고 조금 이제 그 화해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세 쪽에서. 그런데 어쨌든 유럽 쪽에 대한 견제라는 관점에서 터키의 지금 은행 대출의 익스포저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투자 그 노출도가, 대출 노출도가 높은
국가들이 이제 유럽 은행들이거든요. 뭐 이탈리아,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BNP 파리바 은행들 같은 이제 큰 은행들이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럽 경제에 대한 다음번 어떤 그 관세 협정이라든지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어떤 협정에서의 유리한 어떤 압박 수단 뭐 이런 것까지로도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난해 기준으로 터키의 경제 규모가 이제 GDP 기준으로 한 8,495억 달러라고 집계가 됐더군요. 전 세계 GDP 규모 비중을 따져본다면 한 1.1%. 뭐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으로 말미암아 더 심각해진다고 해서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 이게 한 나라가 이제 모두가 이제 연쇄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하나 네. 떼어놓고 생각해 볼 수만은 없는 일이고요. 이게 이 터키발 어떤 경제 위기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열어둬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뭐 어느 정도 열어둘 거냐, 어느 정도 소위 위험 관리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 터키의 문제, 뭐 그 이전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상반기에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화 부채를 많이 쥐고 있는 신흥국들이 지금 문제가 줄줄이 계속 생겨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불거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하고 달러 강세 이 두 가지가 달러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신흥국들의 어떤 외자 조달, 달러 조달에 상당히 경색 흐름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한 글로벌 조달 금리, 뭐 라이버 금리 같은 단기 조달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트럼프는 뭐 약세를 원하지만 경제적 현상이 일단은 달러 강세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유로존이나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유로존에 비해서는 경제 퍼포먼스도 좋고 주식시장의 성과도 좋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도 보다 긴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가 조금 약해져야 달러 강세는 좀 멈추고 또 금리 인상도 좀 멈추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조금 약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부터는 또 미국 증시가 흔들릴 거라고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그런 저는 일종의 뭐 데트랩, 부채 함정에 빠져 있다. 선진국이 부채를 워낙 늘리다 보니까 달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신흥국들은 불리한 입장으로 취해지면서 국제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외환 체력이 약한 국가부터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이 위험이.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달러 강세가 시작된 게 뭐 서프라임 이후에 2008년부터 계속됐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인데 작년 한 해만 달러가 조금 약했고 2008년부터 계속 달러를 이제 강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달러 강세가 그런 장기적인 달러 강세의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터키의 고유의 어떠한 경제 취약성, 외환의 취약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신흥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슈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터키의 경우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초였습니까?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압박 넣었었고 또 중국과의 무역 분쟁 벌였고 EU와도 그랬고 또 터키의 경제 제재 가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 가만 보니 미국의 우선주의 이 기조
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받아요. 신흥국에 대한 어떤 뭐 통화, 금융시장 조금 위기감에 대해서 네.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그러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혹은 뭐 가격적인 뭐 급락이 더 나올 우려도 열어둬야 된다, 뭐 이런 쪽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물 경기까지 영향을 준다든지 또 부메랑으로 미국 경제나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주면 연준도 이제 금리를 계속 못 올리고 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누그러들면서 이 문제가 다시 또 뭐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수면 밑으로 다시 또 좀 잔잔해질 거는 같습니다만은 네. 그 과정이 상당히 녹록해 보이진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가 미국 경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유럽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미국 이외의 모든 세계 경제가 약간 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지나친 어떤 경기 탄력의 우위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미스매칭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이면서 외채가 많은 신흥국들은 전체적으로 경기 활력을 조금 더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외환의 어떤 트러블을 외채 조달의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또 코스피 우리 주식시장도 얘기를 해본다면 중국 증시와 굉장히 이제 네. 밀접한 동종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도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이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중국 증시는 뭐 외국인 비중이 낮고 내국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국의 중국의 어떠한 통화 컨디션에 의해서 유동성 컨디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사실은 언뜻 생각할 때는 외국인이 조금 팔고 나가는 보편적인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외국인 수급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연결되는 구조가 사실은 좀 위안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통상 마찰 관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무역 분쟁을 계속 집요하게 이제 펼치는 한 중국 경제의 어떠한 거시 경제 활력은 둔화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달러 강세 속의 위안화의 절하가 조금 계속되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가 계속 절하되는, 원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발을 들여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연동되는 이유가 외국인은 우리나라 원달러의 하락 쪽에 조금 더 부담을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외국인 수급은 조금 썩 좋지 않은 흐름으로 네. 지금 이어지고 있고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뭐 하반기에 어쨌든 좀 뭐 뱃을 뭐 짧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조금 어쨌든 위험 관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다 보면 사실은 또 반등합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데 중장기적인 어떤 매크로 환경을 너무 막연하게 좋게 보는 것은 조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최근 이 불거지고 있는 터키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KTBC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